한국, 과거에 사로잡힌 감정적인 나라. 유럽 최고의 석학이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 분쟁은 그저 감정 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국제회의장. 한 한국인 교수가 일어섭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이 400년 된 문서를 꺼내듭니다. 일본 측 참석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칩니다. 그건 당신들의 피해망상일 뿐이오.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교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왜 100년간 당신들의 주장은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충격적인 침묵. 그것은 분노의 절규가 아닌 진실의 폭격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봐주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집착적으로 과거를 파헤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왜 이들은 애써 감정을 숨기고 있을까요? 왜 총 대신 낡은 종이를 무기로 삼았을까요? 그 순간 유럽 학자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패배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한국의 충격적인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25년 동안 역사학을 가르쳐온 이준혁 교수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제 조교 소피아가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씁쓸하게 웃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는 감정적인 나라라던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유럽 학자들 대부분이 그랬듯 저도 동아시아의 역사, 다툼을 그저 감정적인 소리 지르기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학술회의장은 고함 소리로 가득 차겠지. 객관적인 토론은 기대하기 힘들겠군. 정말 오만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차분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영토 분쟁과 국제법 학술회의 첫날이었어요. 소피아와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국인 발표자 윤지성 박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예상과 전혀 다른 발표가 시작됐어요. 윤 박사는 감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15세기 세종실록 지리지를 꺼내고 있었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으면 1905년 시마네현 고시와 관련된 일본 내부 문서까지 분석하고 있었어요. 모든 자료는 날짜별로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고 국제법 조항과 함께 설명되고 있었죠. 회의장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이며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질문 시간이 됐을 때 일본 측 교수가 손을 들고 반박했어요. 당시 조선은 국가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일본의 영토 편입은 정당했습니다. 그때 윤 박사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국제법상 비무장 중립국을 무단 점거한 셈인데요. 그게 정당했다면 왜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를 세계에 공식화하지 못했을까요?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가장 논리적인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사료와 국제법에 기반한 지적 반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박사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독도 문제에 집중하시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녀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우리 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억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기억은 증오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역사는 외교보다 오래 가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소피아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에게 속삭였어요. 교수님,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설명해왔다면 이들은 역사를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피로 기록하고 눈물로 보존하고 그 아픔을 손으로 끌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억을 조용히 세계에 내밀며 하나하나 논리로 설득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더 머물기로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역사를 대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더 머물기로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역사를 대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 박사가 저를 한 건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독도 연구소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사무실이 펼쳐져 있었어요. 처음엔 좀 실망했어요. 이게 전부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박사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진짜 보물은 여기 있어요. 지하 아카이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좁은 복도를 따라 수천 권의 문서와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하얀 장갑을 끼고 오래된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조선시대 지도부터 일본 측 자료, 미국 CIA가 작성한 극비 문서까지 세계 각국의 자료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세계 대부분의 영토 분쟁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서류와 사료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윤 박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두꺼운 장부를 꺼내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한제국 칙령이 적힌 원문,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린 고지도.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오래된 자료들을 왜 수집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젊은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적이 무기로 공격하면 방패가 필요하지만 적이 거짓말로 공격하면 사실이 필요해요.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속삭였죠. 그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사예요. 그날 저녁 연구소 소장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독도 사료만 정리해 온 분이었죠. 조용한 분이었지만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힘있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다시 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한 발 내딛는 순간 우리는 5천 장의 문서로 반격할 겁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이런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심지어 전쟁의 역사만 파고든 제 연구에서도요. 이 나라는 물리적 전쟁이 아닌 기억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연구소 한켠에서 고지도를 정리하고 계시던 80세가 넘은 노학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일본 고지도에서 리앙쿠르 암초라 표기된 독도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계셨죠. 이 지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지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때 때문이에요. 60년 동안 만져왔어요. 일본이 아무리 바꿔 말해도 이 지도 한 장이면 무너져요. 그게 기록의 힘이에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저희는 역사책을 가르치며 언젠가 모두가 기억을 잃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들은 기억을 써서 남기고 기록으로 이어가고 사료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서울 외곽의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기록센터라는 작은 건물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엔 건물이 너무 조용해서 잘못 찾아왔나 싶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한 또 다른 전쟁이 숨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 일본 기업들의 명단이 빼곡했고 그 옆에는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수만 명의 조선인 청년들 이름이 있었어요. 그때 40대 한국인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어요. 일본은 그런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름 하나라도 남기려고요. 그녀는 낡은 봉투를 꺼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강제로 끌려가기 전 남긴 편지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기록실 직원이 일본 기업의 1944년 급여 장부를 찾아내고 있었고 거기에 분명히 같은 이름이 같은 시기에 같은 탄광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70년의 침묵이 단 한 장의 장부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고 있었죠. 일본은 그런 일 없었다고 하지만 여기 있어요. 직원이 조용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저도 모르게 묻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죽음도 망각도 우리에겐 끝이 아니에요.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기록이 어떻게 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기억을 전하고 증언을 쌓고 사료를 정리하려면 먼저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20세기 초반에 말을 빼앗긴 민족이었어요. 그 비밀을 찾아 나서기로 했죠. 해지는 나라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계승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그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기록이 어떻게 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기억을 전하고 증언을 쌓고 사료를 정리하려면 먼저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20세기 초반에 말을 빼앗긴 민족이었어요. 그 비밀을 찾아 나서기로 했죠. 서울 종로의 조선어학회 사건 기념관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소피아와 둘이서 작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건물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소박한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은 무척 엄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선어학회. 지금으로 치면 사전편찬위원회 같은 곳인데 이분들이 목숨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조용히 설명하고 계셨어요. 전시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받았고 조선어 사용은 처벌 대상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심지어 학생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다고 벌을 받았다는 문서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조선어학회 사람들 대부분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손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조선어를 모았어요. 단어의 뿌리, 의미, 발음까지 다 정리하며 조선어 큰 사전을 만들어냈죠. 유리 진열장 안에 그 사전 초고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종이는 너덜너덜했고 잉크는 거의 지워진 상태였지만 그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 같았어요. 몇몇 페이지는 물자국이 선명했는데 눈물 자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전을 만든 사람들 대부분은 영어도 한자도 몰랐어요. 하지만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우리에겐 말이 곧 나라였어요. 안내자의 말에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은 대부분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받아들였고 그 언어로 교육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장 강력한 통제 시대에도 자신의 말과 글을 숨기고 품고 키워왔던 거예요.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에 시선이 멈췄어요. 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한 학자의 마지막 편지였는데 나는 떠나지만 우리말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울에 머무는 날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침착할까? 분명 일본은 무시했고 외면했고 도발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분노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주한 독일 대사관 초청으로 열린 국제인권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젊은 여성 교수가 단상에 올라 차분히 말문을 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확한 기억을 원합니다. 왜곡된 교과서, 삭제된 사료, 뒤바뀐 정의에 대해 우리는 반격할 것입니다. 그녀는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본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한반도의 병합은 평화적인 조약이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감정 한 줄 없이 오직 사실로 그 거짓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일본 측 참석자가 그건 당신들의 해석일 뿐이다라고 반박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100년이 넘도록 그 해석이 통하지 않았는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논리 앞에, 진실 앞에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일본 측 학자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고 외국 참석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알게 됐어요. 이 민족은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는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이니까요. 한국은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않고 국제기구에 조용히 자료를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는 한국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반격이었어요. 말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법, 싸우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법. 그 정답을 한국에서 처음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거라고 배워왔는데 이 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는 나라였어요. 그 방식을 더 알아보기 위해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죠. 기억이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거라고 배워왔는데 이 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는 나라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계승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그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연히 소개받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참관 수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실 한쪽에 붙은 벽보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나의 독립운동가 찾기, 엄마 아빠의 독립운동가 찾기라는 제목이었죠. 아이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증조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독립신문을 몰래 배포했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고향 마을에 있었던 독립군 비밀기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담당 교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과제를 왜 내시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책에만 있는 역사는 아이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배우는 역사를 자기 언어로 바꿔보는 순간, 그게 진짜 기억이 됩니다. 소피아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독일에서도 홀로코스트 교육을 하지만 이렇게 가족 차원에서 역사와 연결시키는 방식은 드물어요. 며칠 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작은 시민 전시회를 찾았어요. 그곳엔 손글씨로 정리한 증언들, 오래된 사진 위에 붙은 종이 메모가 가득했어요. 관람하던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쓰셨던 거예요. 해방 이후에도 우리말을 쓰기 무서워하셨대요. 그 떨림을 제가 보고 자랐고 그래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기억을 다음 세대가 행동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서울대 역사교육과의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는 학교 과제 대신 직접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희생된 청년의 비석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 당시 증언자들을 만나고 문서를 확인하고 그렇게 70년 넘게 이름 없이 잊혀진 한 청년의 존재를 되살려냈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하고 있었어요. 역사는 과거지만 기억은 현재이고 기록은 미래입니다. 제가 유럽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 그건 바로 온 국민이 역사의 전사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지키고 확장하고 있었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억의 재구성이란 전시회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할머니의 일기, 할아버지의 노래, 마을의 이야기를 현대적 미디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잊혀진 목소리라는 설치 미술이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한 오래된 테이프들이 디지털화되어 관람객이 걸을 때마다 그 증언이 들리는 공간이었어요. 어떤 증언은 너무 오래되어 잡음만 남아 있었지만 그 잡음조차도 역사의 일부로 존중받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역사학과 대학원생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3개,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죠. 국가나 기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 일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진실이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한국어로만 남아있어선 안 됩니다. 세계가 들어야 해요. 귀국을 앞둔 날 윤 박사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물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한국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증명하는 중이었던 거군요. 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방식은 분노가 아닌 증거입니다. 외침이 아닌 설득입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동아시아 4강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어요. 패배한 식민지가 아닌 기억으로 반격해 승리한 민족의 이야기로요. 소피아는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억투쟁이 어떻게 세계 역사 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를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지만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계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총과 칼이 아닌 기억을 지키는 국민의 의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총 한 발 없이 역사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독도를 지킨 것은 군인이 아닌 고문서를 정리한 학자였고, 강제징용의 진실을 밝힌 것은 총이 아닌 80년 전 먼지 쌓인 급여장부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감정적인 외침이 아닌 냉철한 진실의 기록에서 옵니다. 한 나라의 힘은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국민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의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자처럼 기록하고 선비처럼 언어를 지키며 시민처럼 기억을 전승하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승리의 비결입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사실로 대응하는 한국의 방식은 이미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과거에 묶인 기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의 등불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